우선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되게 사실 설명이라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되게 심플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는 조금 더 이제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이해하면 좀 편할까랑 이런 거를 고려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자, 보호무역주의 이야기 이전에 가장 최초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거는 사실은 무역이죠. 무역이 결국은 뭘까? 무역은 트레이드죠. 트레이드.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면 국가와 국가가 주고받는, 기업과 기업이 바다 건너서 주고받는 거를 이제 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심플하게 보면 사실은 이제 교환하는 경제에서 드러나는 이제 교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심플하게 보면. 그래서 제가 뭔가를 갖고 있어요. 어떤 상품, 이 맥주를 갖고 있는데, 자, 옆집에 있는 우리 이웃이 맥주 안주를 갖고 있네. 막 치킨 다리 하나를 치킨을 갖고 있어요. 치킨. 근데 그 집에는 맥주가 없고 우리 집에는 치킨이 없어요. 지금 막 어디서 구해올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어떻게 서로 만나서 좀 교환을 할까? 네, 교환을 할까?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쪽이 이제 닭다리가 5개가 있고 우리 집에 이제 맥주가 한 3개가 있으면은 제가 맥주 하나 주고 닭다리 하나 반 정도 이렇게 받는, 네,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교환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무역도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교환입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죠. 자, 무역 전쟁을 하고 사람들끼리 무역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경제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방금 그 예제에서 우리가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무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교환을 안 하면 뭐가 문제길래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즉 무역이 잘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로운 거고, 무역이 잘 일어나지 않는 세상은 그렇게 이롭지는 않다라고 표현할까? 나쁘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처럼 무역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롭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라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거 교환 안 하고 살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왜냐면은 우리 실제 생활은, 저 같은 경우 방금 예제에서는 제가 맥주를 다 갖고 있고 우리 이웃이 치킨을 다 갖고 있고 이랬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일정 부분 맥주 2개, 치킨 3, 다리 3개, 밥 조금, 이런 식으로 골고루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분명히 다들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우리 축산업을 통해서 고기도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 방송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교환을 해야 되나? 솔직히 사람 한 명만 사는 세상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왜 교환을 해야 될까? 왜냐면 경제든 금융이든 결국에는 내 상품 서비스 또는 내가 만든 상품 서비스, 예를 들어서 농산물 이런 것도 상품인 거죠. 서비스는 내가 이발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 서비스인 거고. 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금융이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상대에게 주고 상대가 가진 걸 얻는 게 경제고 금융이에요. 경제와 금융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상대가 가진 것을 구하고, 상대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을 구하는 게 경제와 금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학사 과정에서 무역과 교환 경제라는 거를 시작하자마자 배울 수밖에 없는 게, 경제라는 단어와 금융이라는 단어에는 나와 네가 가진 거를 서로 교환하면서 발생하는 게 결국 경제와 금융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환을 안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가 포인트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생산 주체겠죠. 경제 주체. 방금 얘기한 우리 상품, 맥주, 치킨, 농산물 이런 거를 만들고 이발해주고 스포츠를 할 수 있고 방송할 수 있고 썰을 잘 풀고 이런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능력치가 다 달라요. 그쵸?
근데 그 사람으로 보면 능력치가 다 다르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심지어 땅덩어리의 생김새도 달라요. 땅덩어리의 생김새가 다르면 문화도 다르고 살고 있는 동물, 식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죠. 가지고 있는 경제의 체질이나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래서 결국에 문제라기보다는 이 환경의 특성은 뭐냐면 서로가 생산할 때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게 다 다릅니다. 저는 사실은 문서를 예를 들어서 한 바닥 다 써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쓴다를 넘어서 제가 글을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느끼질 못합니다. 거의. 근데 어떤 분들은 레포트 한 페이지 쓰세요 하면은 싫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서로의 특기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우리 막 이렇게 좀 우주적으로 얘기합시다. 지구적으로. 이 세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뭐 금융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각자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서비스를 하면 제일 이 세상에 상품과 서비스가 제일 많이 늘어나겠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이발 서비스를 잘해주는 사람이, 이발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거 해봤자 안 되겠다, 나 그냥 진짜 이 일은 못하지만 그냥 다른 일 할래. 다른 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츠 선수를 할래. 내가 이발을 제일 잘하는데 스포츠 선수를 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입장엔 손해예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걸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면 손해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자, 교환과 무역의 입장에서 볼게요. 서로 교환도 안 하고 무역도 안 해요. A 국가랑 B 국가랑. 그러면 A 국가에서는 제일 잘 생산하는 게 뭐 돼지고기예요. B 국가에서는 제일 잘 생산하는 게 쌀이에요. 근데 둘이 교환을 하지 않아요. 무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A라는 국가에서는 돼지를 제일 잘 생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먹고 그 돼지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쌀을 자기들 안에서도 생산을 해야 돼요. 100명이 전부 다 돼지를 생산할 수가 없고 100명 중에 한 50명은 쌀을 생산해야 돼요. 그건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은 세상의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들이 100명이 다 돼지고기를 생산하면 남들과는 다르게 거기서는 돼지고기가 막 남들의 1.5배, 2배, 2배, 3배 막 이렇게 생산이 될 텐데 그걸 포기하고 쌀을 만들어야만 해요. 채소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음식 하나만 먹으면 사람 몸 망가지는 거 아시죠? 그럼 비국가는 어떻겠어요? 쌀을 제일 잘 생산하지만 그들도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채소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쌀을 전부 다 생산할 수가 없고 100명 중에 50명은 또 돼지도 키워야 되고 채소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세상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손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A라는 국가에서는 돼지를 다 생산해요. 100명에서 그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돼지가 2배, 3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돼지고기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B라는 국가에서는 다 쌀농사만 져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돼지 100마리, 쌀 100마리 이렇게 나와야 될 게 A 국가는 2배로 만들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가 이 세상에 200마리가 돼요. B 국가에서는 쌀을 훨씬 잘 생산하기 때문에 뭐 100가마가 아니라 200가마가 나와요. 그럼 이 세상 전체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음식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A 국가는 쌀을 먹긴 먹어야 되니까 B 국가한테 돼지고기를 주고 쌀을 갖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 이 세상의 입장에서 경제 금융의 입장에서는 이로운 거예요. 서로가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잘 해온 결과물을 내가 교환해서 얻어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교환과 무역은 이 세상의 입장에서 생산량이라는 걸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생산량 이러면은 조금 뭐 그러면은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만 그런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술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IT에 뭐 특정 A라는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왠진 몰라도 사람의 특기는 그렇게 좀 어느 정도는 지역별로 편향돼서 또는 뭐 좀 성격에 따라서 또 습득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되게 잘해요. 그리고 또 비국가에서는 또 뭐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의학이나 또는 뭐 패션 뭐 이쪽이나 이쪽 습득력이 정말 좋아요. 그럼 서로 자기들이 잘하는 거를 최대한 많이 막 발전시킨 다음에 둘이 패션 기술이랑 IT 기술을 서로 교환하면 돼요. 그럼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총 100만 생산될 뻔한 게 그게 아니고 2배, 3배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생산하니까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역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역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무역이 왜 중요한지, 무역과 교환이 왜 중요한지, 서로가 잘하는 것을 최대한 살려서 하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생산되는 서비스와 기술의 질과 생산량 자체가 늘어난다. 상품이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A라는 국가가 돼지고기를 잘 주로 생산하고 B라는 국가가 쌀이라는 걸 주로 생산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확히 뭐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국가는 정확히 돼지만 잘 생산하고 어떤 국가는 정확히 쌀만 잘 생산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B국가 안에서도 돼지를 사랑하고 돼지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지역이 있겠죠. 또 B국가 안에는 돼지가 어느 정도는 잘 자라는 A국가만큼은 아니지만 B국가 안에서도 그런 곳이 존재를 할 거예요. A국가 안에서도 쌀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쌀 농사를 짓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서로 부딪히게 돼요. A라는 국가 안에서도 쌀 농사를 짓는 국민들이 존재를 하고 하는데 자 이제 B국가한테서 쌀을 가져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A국가 입장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돼지고기 잘 만드는 국가. 그 안에서도 이제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이제 B국가에서 쌀을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갖다 팔아. A국가에다가. 그러면은 그 국가에서는 엄청난 생산량으로 쌀을 팔아버리니까 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A국가에 있는 농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자꾸 저렇게 하면 우리 농사꾼들 죽는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거죠. 이게 사실 국가 차원에서야 막 뭐 이제 그러면은 쌀 농사 짓지 말고 돼지 그 축산업 하세요라고 하면 되지만 사실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뭐 요즘은 그나마 수명이 늘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일이라는 걸 바꾸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그냥 보통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다른 국가에서 이제 쌀이 워낙 싸게 들어오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A국가에서 힘들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수가 적으면 그나마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 뭐 직종 바꾸라고 보조금도 주고 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걸 주면서 끝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A국가랑 B국가가 쌀을 짓는 정도가 비슷해. 기술이. 능력도 비슷하고 양도 비슷해요. 아니 뭐 꼭 비슷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농민이 존재하는 거예요. A국가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세요? A국가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안에도 농민들이 있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B국가에서 자꾸 싼 값에 농산물을 팔아버리니까 A국가한테 안 살 수는 없고 워낙 품질 좋은 걸 싸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A국가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우리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몇 개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B국가에서 만드는 쌀이 너무 싸고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걸 먹이게 되는 겁니다. B국가에서 들어온 쌀에다가 세금을 매겨요. 그러면은 B국가에서 들어온 쌀이 만약에 1,000원이면 세금을 매겨서 1,200원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A국가 안에서 그 B국가의 쌀은 비싸졌으니까 A국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B국가 쌀을 쓰기보다는 A국가에 있는 쌀을 써주겠죠. 싸니까. 또는 뭐 최소한 비싸진 않으니까. B국가에서 아무리 많이 팔아와도.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국민의 어떤 삶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제 무역에 있어서 자기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호무역주의의 발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호한다라는 건 결국엔 뭐죠? 자기네 나라예요. 자기네 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하긴 하되 이제 예전처럼 뭐 서로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무역을 하긴 하는데 그 안에서 자기네들을 어느 정도는 보호해 가면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호무역주의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국민들을 보호하거나 자기네 국가 안에 있는 상품에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줘서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기업을 보호해주기 위한 게 바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전 세계에 아주 팽배해진 분위기예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 상대 국가의 상품이 누구겠어요? 주로 지금 중국이겠죠. 중국. 또는 뭐 제3세계 뭐 멕시코 포함한 정도인데 멕시코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브라질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중국이 워낙 싼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예전에는 정말 단순 상품만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어느 정도는 미국과 싸움을 조금은 붙는 정도의 이제 완전 초고급 기술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전기전자 제조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일부나 미국 기업 자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관세를 매기거나 하는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이해나 외교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방금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들의 국민이 만든 상품을 못 팔아서 힘들어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인 것까지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소비자. 자, 우리가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상품 사는 사람들. 그러면 자, A, B, C, D라는 상품이 있어요. 4종류나 있어요. 막 경쟁해요. 경제에서 가장 좋은 건 뭐죠? 경쟁이에요. 서로 경쟁을 해야 비용도 자꾸 줄이고 물건 가격도 점점 싸지고 그러고 서로 내 상품이 더 좋아야 고객이 사주니까 소비자가 사주니까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할 때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도 싸지고 물건 자체의 품질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물건이 가짓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이 물건들의 어떤 외압이 들어오면은 어떻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선택권이 침해받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어떤 상품들을 워낙 많이 팔아서 가구, 의류, 뭐 이런 것들,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팔아서 미국의 입장에서 10% 매기던 세금을 중국의 상품에다가 15%, 막 20% 이렇게 매긴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중국산 상품 자체의 가격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10% 비싸지는 거예요. 10%.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세금이 붙어서 비싸지는 거든 아니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물건 자체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산 예를 들어서 휴지가 900원이고 미국에서 만든 게 950원이라서 내가 중국산 휴지를 쓰고 있었어요. 인체에 엄청 나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생활용품 소비재들이 가격이 올라가요. 왜? 우리나라 기업의 상품을 보호해주겠다고 세금을 중국산 상품에다 매기면 자, 중국산 상품으로 생활을 하던 국민들은 내 생활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정말 심플하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원래 상품의 가짓수가 정말 선택권이 많고 이랬으면 상관없는데 자, 저렴하고 나쁘진 않아서 사용하고 있었던 계층은 생활 비용이 올라가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생활 비용이 올라가면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계층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통계상 존재할 거잖아요. 하위 10%에서 20% 정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아주 저렴하고 이런 상품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대부분 중국산이겠죠. 제3세계 거나. 그런데 그거의 가격이 기업의 상품 판매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오르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가볍게 얘기를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 이제 미국 대통령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가 있죠. 이게 지금 뉴스 기사를 읽는 건지 아니면 누구 트위터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제로 내가 중국에다가 관세를 매기겠다, 자,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라는 내용의 트위터가 이제 미국 대통령께 트위터에 올라오면 거기 댓글 중에 보면은 당신 그렇게 중국에 세금을 매기면, 중국 상품 세금을 매기면 그 상품을 사는 것은 미국 국민이고 그 가격이 비싸지는 부담을 미국 국민이 진다는 사실을 아느냐? 라는 식의 댓글이 달립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실제로 리얼 팩트인 거죠. 정말 팩트인 거예요. 우리가 지불하는 상품 자체에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실제로 오르게 만드는 게 관세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달리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오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더 싼 미국 상품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켠에서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는 분명히 우리네 상품에 보호를 해준다라는 명목이긴 하지만 관세라는 것을 통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하면 뭐 이런 단점도 존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그 기본적인 느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걸 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 또 보호무역주의 하면은 무조건 우리나라를 위한다라는 건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초에 얘기한 것처럼 이 경제와 금융이라는 거는 교환, 서로 간의 교환을 통해서 세상 전체가 가장 생산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특기를 살리지 말고 그냥 서로 찢어져서 살자라는 거는 일단 어쨌든 이 세상 전체로 봤을 때는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대부분이. 네. 그쵸? 남이 잘하는 일 남한테 맡기고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니까. 정말 심플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그 보호무역주의를 하기 위해서 원래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서로 단절된 상태였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내가 상대 국가의 상품들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단절한다라는 건 뭐예요? 단절한다라는 건 내가 사용하던 제품을 더 이상 못 쓴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거죠. 손해. 자,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단점이 있을 거라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그러면은 당연히 원래 어떤 방향으로 갔었겠어요? 다들 서로 무역은 서로 경쟁도 치열하게 하고 각자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생산을 많이 늘려서 서로 교환하자, 자유롭게 교환하자라고 해서 자유무역, 경쟁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자유롭게 무역하자라는 주의가 당연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호무역주의 나오기 전까지 지난 20년간 무슨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지난 20년간이 아니라 그냥 경제와 무역이 존재하는 여태까지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았어요? 자유무역 협정, 자유무역, 경쟁을 통한 상품의 경쟁, 그리고 서비스 질의 증대, 기술의 혁신,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통해서 서로가 잘하는 것을 하고 교환하자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호무역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야기가. 네. 제이케님, 시야가 편협하고 짧은 사고를 가지면 책상에 선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우리 옛날에 짝이랑 선 긋고 야 이거 넘어오면 될 거야 막 이거 하는 그거 말이죠. 네, 제이케님, 트럼프가 표심을 노리는 쪽이 그런 쪽이겠죠. 뭐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편협한 사고라는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도 사실 있긴 해요.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매우 좋은 건 맞는데 이제 세상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게 조금 그 현실적인 부분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호무역주의가 왜 표를 받고 또는 왜 중간중간 한 번씩 이 세상에 무역이 등장한 지가 벌써 거의 뭐 몇백 년, 기본적으로는 몇백 년 제대로 자리 잡은 게 예전에도 교환이라는 건 이미 있었으니까 사실 우리 인류가 제대로 문명을 이뤄내고 나서부터는 교환이 계속 있었는데 왜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너무 자유롭게 무역하지 말고 야 우리끼리 좀 뭉치자라는 게 등장을 하냐면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스토리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자, 자유롭게 막 교환하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막 교환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술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즉 어떤 국가나 사람이나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A랑 B 국가가 있고 A랑 B가 정말 평화롭게 열심히 물건 교환을 하고 있었는데 B라는 국가가 기술이 발전하더니 예전이랑은 다른 물건들도 막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A 국가가 잘하던 건데 그렇게 가능하겠죠? 기술의 발전하고 혁신이 일어나면 뭐가 등장할지 모르니까. 근데 B 국가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200년, 300년 동안 변화하는 거면 서서히 이제 A 국가에서도 이걸 대비해서 이제 A 국가에서 똑같은 상품 만들던 사람들은 좀 다른 상품 만들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류가 발전하는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엄청 급혁신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 등장했을 때처럼 사회가 변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모든 국가가 똑같이 변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잖아요. 어떤 국가는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변혁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제공하는 상품이 종류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가 그래요? 중국이죠. 중국.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변화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이제 그쪽에서 일 많이 하지 말고 자 이제 예전에 농사했으면 자 이제는 요즘엔 좀 소를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한 50년 사이 60년 이렇게 서서히 국민들에게 어르고 달래고 복지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국가들의 변화에 맞춰서 변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3년 5년 만에 전 세계 시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국민과 기업들이 진짜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 보호무역주의가 왜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 자, 우리네 기업들이 대비를 못하고 갑자기 얻어맞기 시작해요. 매출을.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저 나라는 이제 잘 돼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우리 기업들이 체질 변경이나 상품 변경이나 우리도 좀 또 다른 혁신이나 이런 게 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 지표에 어떻게 찍히겠어요?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힘들어진다라고 찍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무역을 하면 이롭다라는 건 알지만 사실은 이것도 그 숫자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뜯어보면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는 실제로 일자리를 못 잡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일정 수준 이해하면 무시를 하겠지만 보통 국가에서는 근데 다른 국가에서 만든 상품이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랑 똑같은 상품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무시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그러면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그레이트 땡땡 어게인 메이크의 그레이트 땡땡 어게인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든 기업들이 맞아 야 요즘에 저 나라 너무 심해 야 우리 거 막 뺏어서 기술 예전엔 베끼지도 못하더니 요즘에 자꾸 베껴 막 만들어 뭐 그쪽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베꼈다는 쪽이. 근데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할 때는 순간적으로 보호막이 필요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항상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번에만.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다 보면 서로 국가들이 발전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니까 어느 순간 부딪히는 게 생긴 거예요. A 국가랑 B 국가랑 서로 무역에 부딪히질 않았었는데 B 국가가 A 국가가 만들던 상품을 가져가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서 사실 보호무역주의가 등장은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네.
JK님, 중국이 얄미운 짓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 보면 미국이 서열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것도 감정적으로는 이해되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뭐 그거는 이제 정치 외교적인 문제인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는 어떤 경제적인 이슈가 왜 나오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JK님이 이제 편협적인 사고를 안 그래도 이렇게 딱 얘기를 단어를 잘 해주셔가지고 얘기를 들으면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무조건 악이냐라고 보기도 좀 힘든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네 상품이랑 똑같은 상품이 세상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는 한다라는 거죠. 네, 오기는 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역을 무조건 무시해야 되냐 이거는 아니긴 해요. 근데 서로 좀 잘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고 국가에서도 이제 기업과 국민들을 좀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사실 이 안에 이제 항상 깔려 있는 함정은 뭐죠? 이론과 정책은 어느 정도는 다들 들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이거 들으신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들 들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네. 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 문제는 뭐다? 그 정책에 표현되는 표 안에 있는 숫자들 안에는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거다. 네,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누군가는 삶에 너무 힘듦을 느끼게 되는 게 숫자로는 몇백 명, 몇천 명, 몇십만 명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사람들은 진짜 죽을 만치로 힘든 상황인 거다. 이 때문에 그 숫자가 크면 국가에서는 보호해야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표심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몇백만 명의 표심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이게 스토리 느낌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부딪힐 때 상품의 변혁과 이런 것들로 갑자기 부딪히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그 발발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흐름상 이제 보호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또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 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놓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사실 누구 하나가 뭐 어떤 거를 책임지고 농경을 책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 기술이 좋아지고 특히 특정 국가들은 뭐 미국은 극단적으로 기술이 좋아지고 이제 중국은 기술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대표되는 기술들이 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에서만 먹히는 기술인 게 아니라 그 기술 때문에 농경이 변하고 축산업이 변하고 다 변하고 있어요. 생산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기네 국가 안에서 알아서. 그러면 모든 국가가 그거 가지고 지금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적용하고 나면 그렇겠죠. 네. 그게 사실 기계 대 사람의 문제로까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뭐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네, 그래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이해할 수 있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무역 결국 교환이라는 게 왜 하는지 그걸 안 하면 뭐가 손해인 건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심플하게 보면 뭐다? 서로가 각자 제일 잘하는 걸 한 다음에 제일 잘하는 걸로 제일 많이 생산해서 서로 남는 걸 교환하는 게 이 세상 전체로 보면 가장 이루어서 무역과 교환을 하는 거다. 지식이든 뭐든. 저는 잡다한 지식을 얻는 거는 어려워하지 않지만 깊이 있게 하는 거는 좀 힘들어하는데 저의 그런 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이 저랑 함께하면 좋겠죠. 대신에 저는 넓게 다른 것들을 뭐 사람도 사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대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 잘하는 것으로 서로 그 이득을 보는 형태인 게 바로 교환과 무역인데 그렇게만 계속 갈 수 있으면 좋고 예, 자유무역이라는 건 그래서 나오는 거다. 서로 상품을 경쟁해서 제일 상품 잘 만드는 곳이 결국에는 많이 팔면 많이 생산하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상품 가지고 한 번쯤은 부딪히게 되는 국가들이 나오고 전 세계가 부딪힐 수도 있는데 요즘의 맥락은 뭐다? 전 세계가 뭐 이건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죠. 지금 정치적인 이슈도 있어서 뭐 완전히 이제 상품 가지고만 설명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팽배한 게 바로 보호무역주의. 야, 우리 무역 너희 거는 좀 비싸게 살 거고, 그러니까 너희 거 산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비싸게 팔 거야. 그러니까 너희 경쟁력 없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좀 우리 상품 쓰게 할게. 왜냐면 우리 기업들 보호해야 되거든.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맥락이고, 그 얼마 전에 그 크루그만 그 경제학
그 불황의 경제학인가 쓰신 분이죠. 경제학 관련 서적. 그 쓰신 분 폴 크루그먼이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국내 와서 아시아 경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등장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또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서로 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겠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채비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얘기하게 될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가지고 정부가 돈도 많이 좀 뿌려서 이 충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솔직히 중국과 미국한테 뭐를 어떻게 그 파워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나 이제 누가 중국이랑 비교해도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끼케야 유럽 몇 개 국가 정도? 네, 말고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가 부딪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빠지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코멘트를 하게 됩니다.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죠. 같이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유럽이랑도 무역하고, 거기서 팁을 하나를 준 게 이제 무역이랑도 조금 더 무역량을 늘리고, 유럽이랑도 무역량을 늘려서, 그러니까 너희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자꾸 피 보지 말고 여기랑도 무역하고 저기, 그러니까 무역의 창구를 점점 늘려서 최대한 한 군데서 너희 상품을, 한국 상품을 사주지 않을 때 타격을 줄여라. 이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바탕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보호무역주의는 사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먼저주의가 약간 팽배해졌죠. 우리나라 먼저주의. 뭐 참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래요. 그 국가 내에서 뭐 피를 보는 국민들이 있긴 할 테니까 정도가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유럽의 브렉시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국의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브렉시트도 잠깐 여담이지만 하자면, 뭐 지금 나가겠다고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유럽 연합 측에서도 나가라 라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약간 조금 큰 맥락으로 보면 우리나라 먼저라는 분위기가 이제는 거의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게,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좀 마무리를 짓자면, 보호무역주의, 무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보호무역주의, 우리나라 우선주의가 뭐 돼서 그냥 되겠지, 그렇게 되고 말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 위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왜 사람들이 걱정한다? 지금까지 우리 전 세계 경제는 서로 제일 잘하는 거라서 교환하는 걸로, 만약에 1000만큼의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돼서 기술 발전이 생산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걸 서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0이 아니고 900, 800, 700, 500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인류가 손해를 보고, 그게 결국엔 숫자가 찍히겠죠. 안 좋게, 경제, 금융이든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어느 정도는 이제 전 세계가 한번 타격을 받을 거다. 당장은 아니어도, 뭐 그게 그렇게 즉발성으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악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그 잠깐을 보호하는 게 나중에는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JK님,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너무 커서 더 문제. 그쵸. 예. 근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수출 의존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죠. 근데 국민 자체가 수가 적기 때문에, 예. 국민 5천만 명이잖아요. 이제 6천 뭐 좀 넘었죠. 그 국민의 수가 작으면 내수 시장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국가 안에서 상품을 만들고 팔고 하는 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여기서도 사실 나타낸 거예요. 자,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100만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국가들도 지금 외국에서 필요한 만큼 자꾸 상품을 생산해서 많이 팔아서 100만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국가가 300, 400, 500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놓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세상 전체가 애초에 교환과 무역으로 전부 다 컸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대외 의존성이라고 말하는, 수출로 그 나라 경제 자체가 큰 국가, 모든 국가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정말 심플한 얘기예요. 정말 심플한 얘기. 그러니까 내수로 버틸 수 있는 국가가 그나마 낫겠지만 거기도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지. 네. 왜냐면 수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수출 기업들이 어디나 그런 거죠.